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거리로도 대개는 내놓지 않다가 그냥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도 참고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하는데도 에휴 뭐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오래된 방식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불안증이 심해지고 불면증도 생기고 계속 우울해지고 이렇게 회의감도 들고 참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지내왔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뭘 바꾸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 먹고 조금 증상을 다독이면서 사는 게 이제 전부가 되는데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관계 문제를 아예 메인 테마로 이렇게 갖고 오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상처도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관계는 점점 더 어렵고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나를 점점 더 잃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그것을 들여다봐온 성유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교동 초대석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정신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신분석가로 진료를 보고 이제 책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20년 가까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로 활동을 하셨고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단 37명밖에 없는 국제정신분석가라는 게 뭔가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1910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예, 유명하신 정신분석을 처음으로 만드신 네, 분 맞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창설한 학회가 있어요. 국제정신분석학회라고 하고 이제 IPA라고 하는데 그 IPA에 소속된 정신분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정신분석가가 도입이 된 거는 얼마 되지를 않고 이렇게 배출하게 된 것도 이제 불과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12년도부터 이 정신분석가 과정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분석가의 길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계신 이제 분석가 선생님들이 한 37명, 그러니까 40명이 채 안 되죠. 그래서 좀 희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분석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신분석가를 배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비율이 많지만은 원래 정신분석가하고 정신과 의사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제 나왔다고 해서 다 분석을 하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로는 이제 생물 정신의학이라서 이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한 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비약물적인 방식으로 더더군다나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심리를 분석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가는 정신과 의사 외에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이제 조금 특수하게 의사들 중심으로 됐는데 이미 이제 심리사들도 이 정신분석가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정신분석학회에는 같은 의사 중에서도 뭐 소아과, 치과 의사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함께하고 있고 간호사, 뭐 소셜 워커라고 해서 사회 어떤 복지사 계열, 정신건강 계열의 사람들은 이제 다 이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좀 특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심리 상담사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심리 상담사도 역시 알고 계신 것 중에는 인지정신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인지치료하고 뭐 행동치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신분석은 의식에 있는 어떤 심리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걸 이렇게 무의식, 비의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무의식을 탐구하는 치료 전문가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IPA가
예전에 처음에 프로이드가 만들고 아들러랑 융이 같이 있었던 같이 그거 있었어요. 맞죠? 맞아요. 맞죠? 수요 클럽이구나. 네네. 아, 그런데 네. 그 재밌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네. 카를 융이 제1대 이 학회 회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프로이트하고 융의 관계는 거의 뭐 아버지 아들처럼 그쵸. 굉장히 이렇게 돈독한 동료이자 아주 신뢰를 하면서 상호적으로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일으켰고 프로이드가 융을 굉장히 지지하면서 그래서 회장감이라고 해서 회장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 프로이드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자기가 회장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특별한 그쵸. 어떤 스토리를 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견이 생기고 서로 갈 길이 다르고 뜻이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카를 융은 그 다음에는 이제 떠나서 그 융 학파라는 것을 그렇죠. 새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러하고도 그런 아픈 스토리가 있어서 그게 이제 이 책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자신이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로부터의 여러 가지 갈등, 마찰, 그리고 이제 그런 배신을 느끼는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극복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경험을 해야만 됐었죠. 프로이드도 관계에 상처가 많았네요.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고, 네. 아마 그 가족 관계로 들어가면은 네.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노이로제라고 하는 게 신경증인데요. 뉴로틱하다라고 해서 프로이드 자신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내적 갈등을 안고 있었고 역화적인 이렇게 현상을 아마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또 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배경에서 이 정신 분석이 탄생을 한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네. 접근을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프로이드가 연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내면이었다. 네. 그래서 그 히스테리아에 대한 것도 사실 프로이드 자신이 어느 정도 안고 있고 그 강박성이라 그래서 옵세시브한 그런 측면도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면이 있고요. 오이디푸스 그런 컴플렉스도 본인이 이제 안고 있었던 그런 현상인 거죠. 와, 지금 카를 융이 1대 회장이었고, 네, 1대 회장이었고, 그 IPA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에 37명밖에 없는 국제 정신 분석가. 인성유미 작가님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렇다면 아까 많은 분들의 고민을 무의식감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신다라고 했는데 요즘 진료실에서도 많이들 그 관계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드는 인간관계 고민은 어떤 것일까요? 현재 그 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저는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많이 느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정신 분석만 한 지는 한 5년이 채 안 돼요. 근데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로서 이제 많이 일을 했었고, 입원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알코올 병동에서도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깊은 정신증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식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가진 분들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분들이 이제 불안이다, 우울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정신병증이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밑에는 거의 이제 관계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닌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100%네요. 네. 이 표면에서 드러나는 어떤 증상의 뿌리가 뭘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됐고, 알코올 중독 환자를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치료가 안 되는 걸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란 거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입퇴원을 반복을 하게 되고 굉장히 그 가족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건데 의사로서 이 회복이 되는 사례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알코올 중독도 이 회복이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약물이 아니에요. 가족인가요? 네.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의 어떤 헌신이나 애정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족들하고도 소위 말해서 라포를 많이 쌓아갔는데 그 경우에서 이렇게 실제로 회복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술을 끊고 정말 새 사람이 되는 이제 그 어떤 치유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제가 일찍부터 많이 하게 됐었죠. 어떻게 보면은 흔한 말인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필로그에도 맞아요. 감동이었어요. 쓸까 말까를 굉장히 와, 고민을 많이 진짜.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관계에서의 가장 큰 비법, 비방이 이제 실질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죠, 사실. 예. 그래서 에필로그도 되게 감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네, 이어나가겠다라는 네, 네. 그 마음을 지지하고 네. 응원하고 싶었다라고 맞아요. 쓰셨던 네. 게 너무 좋았던 것 그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네. 부분이 저는 사랑으로 네. 보는데 그 가족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이 남은 가족이라도 조금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분은 이제 안 고쳐지니까 병원에 맡기고 가족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이 아버지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치료를 하러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맡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족들을 다행히도 가지신 분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많이 떠나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이제 다 지쳐서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더 외로운 그런 고독한 문제를 또 안게 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그 2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관계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민의 양상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네.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불안합니다, 뭐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 신체화 증상이라 그래서요. 그 화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되게 치료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주변의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이제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오래 보다 보면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거리로도 대개는 내놓지 않다가 그냥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도 참고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하는데도 에휴 뭐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오래된 방식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불안증이 심해지고 불면증도 생기고 계속 우울해지고 이렇게 회의감도 들고 이제 그 베이스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관계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참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지내왔지?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들이 생기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생겼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뭘 바꾸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 먹고 조금 증상을 다독이면서 사는 게 이제 전부가 되는데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관계 문제를 아예 메인 테마로 이렇게 갖고 오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뭔가가 이런 게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왔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결혼 관계에서도 이렇게 마냥 참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혼율이 높아진다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나쁘다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 안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이 좀 공존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전에는 정말 그런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것만 치료해야지 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안에 근본적으로 관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라고 그거를 본인이 알고 오는 거네요. 네. 그 부부 관계에서도 대개는 예전에는 어떤 한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이제 참고 죽을 때까지 참고 보통 이제 죽을 때까지 죽어야지 뭔가가 갈등이 끝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을 가지고 계속 살아오는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간에 부부 상담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확실히 점점 늘어나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이혼 전에 뭔가를 갈등을 조금 직면해서 푸는 시도를 한 번은 하고서는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하기로 하는 분들이 확실히 느는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책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켜야 할 나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진 거다.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진료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보면은 관계가 조금 더 심플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거나 아니면 마는 거지. 내가 바꿀 수 없어. 네. 그래서 이 관계, 이렇게 내가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택권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대개는 이제 가족 관계부터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매우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썼던 책에서도 강조한 거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 관계의 성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많이 전달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주종 관계처럼 상하의 관계처럼만 살아오던 사람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시작하면서 조금 더 동등해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그 관계는 예전하고 똑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상대가 내 변화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만 않으니까 이렇게 뭔가 더 부침이 있기도 하고 더 반발이 생기기도 하는 이렇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싸움 끝에 상호적인 그런 관계성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 상대방도 이제 변화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니면 이제 헤어지게 되거나 하니까 그 상황에서 한쪽이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상대방이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도 듣는 무언가가 생기는 관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조용히 떠나라. 이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이번 책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시도한 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관계 맺기 방식이에요.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더 돌아보는 것을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 사이에 저도 많이 더 생겼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좀 성숙한 관계 맺기에 대해서 다루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내용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더 여쭤볼게요. 작가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관계가 좀 쉬운 편이세요? 아니면 전문가시니까 관계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프로이드가 그런 것처럼 본인이 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것을 더 찾기 위해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신 부분도 있을까라는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정신과를 하는 분들은 자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민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민함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이제 드러났냐 하면은 이제 제 경우에는 말하자면 사회성이 좋으면서 이제 원만한 편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인식하기에는 저라는 사람은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있구나. 이제 그런 평이 많았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저 혼자 고민하는 이제 개인으로서는 이 관계의 깊이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하고 그 상대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깊이나 이렇게 양이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민감해서 그런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네, 그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근데 나는 친구로 생각해서 이만큼 이렇게 에너지도 쓰고 베풀었는데 이제 그 돌아오는 반응이 똑같은 걸 기대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다른 거를 느낄 때 그때 이렇게 갈등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갈등이 올라와서 그 고민을 계속해서 고민을 이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많이 깨닫고 알게 되고요. 실제로 사람마다 군상이라고 해서 다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캐릭터라는 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맺을 때 뭔가가 다르죠. 기대치와 바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다르다라는 거를 얼만큼 이제 선명하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한데, 내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다를 수 있고, 직장에 있는 동료한테 바라는 게 다를 수가 있고, 남편한테 바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의 부모님,
혹은 이제 다른 어른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 자녀들한테 바라는 것도 이게 똑같지가 않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공통되는 것도 있고요. 사람은 다른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관계가 좀 더 섬세해지는 것 같아요.